안녕하십니까, 경매당 뉴스 여러분. 오늘도 그 강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박 교수로 돌아와서 이 법령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 처리 지침 예규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정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 청구의 집행, 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된 지침, 인권보호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법률적인 단어보다는 윤리책에 나와야 할 단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항들을,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 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관들에 대한 업무 내용을 지침서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 이 법안에 대한 취지 내용을 보니까 철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명령에서도 독특한 대지인도 소송과 관련된 철거 소송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력구제 행위에 대해서 부닥치는 일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심하다라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건물 철거 등 관련된 인도 소송이라고 명시를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해석이 너무나 난해해 보입니다. 자,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사용하여 하고, 집행관이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동이 채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니까 마치 아동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오히려 반문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은 채무자가 아니죠.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보호자라고 하면 채무자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모호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상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은 노약자 등의 안전, 중요하죠. 인권 등에 대한 위의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집행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25년 동안 이쪽 일을 강의하고 투자를 병행하고 집행 현장을 바라보면서 집행관들이 굉장히 힘들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집행관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집행 절차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등과 관련된 현장에서는 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 명시하려면 인도명령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철거와 관련된 특별한 조항으로 넣어줬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들은 채권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판결에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관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집행관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라 라는 내용으로 법안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뭐 끝나고 나서 제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현실적, 구체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인도 집행을 하는 것이 가혹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관은 취하의 권고, 집행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 일시 정지 등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뒤에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동산 인도 촌구의 집행 절차,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집행 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 절차의 일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의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 처리, 지침, 예규안입니다. 예규안이에요.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규안인데 현행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된다라고 가정하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묻고 있지만 진행한다고 보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 청구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을 정하고 인권 존중 등 집행관의 직무 수행 등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 인도 집행 시 조사 등 인도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집행 권한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 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인도 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조 인권 존중 등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 및 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 그리고 점유자, 여기서는 채무자는 전 소유자였죠. 전 소유자, 그리고 현재 점유자는 임차인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혹은 채무자의 보조점유자 혹은 그 외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동거인, 그 외에 보조점유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인권을 무시하고 집행을 하는 형태로 보여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인권 존중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듯한데요. 제가 본 부동산의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인권이 무시되고 집행이 절차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법안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집행관은 아동, 노약자, 임산부, 중환자 등 인도 집행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법적인 용어는 아닌 듯합니다. 내용을 봤었을 때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치 법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조를 연상케 하는데, 법은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법이 생각을 좀 했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법이다라는 그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서 잣대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인권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보조점유자 및 그 점유에 대한 동거인들까지 본다고 하면, 광해 해석이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더 큰데, 이 부분을 법이 왜 이렇게 명칭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도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분쟁의 소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이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내용인데, 좀 수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4조 아동에 대한 배려.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 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아동은 채무자로서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아동에 대한 집행은 아닌 부분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광해 해석에서 봤었을 때 철거 등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거 형태의 인도명령에서도 이 부분이 해석이 된다고 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으로 악용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채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다면 채권자들께서 요구와 반대되는 해석으로 담보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과 노약자,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채권자들은, 결국 임대인들은 그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을 부분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강제로 조율을 한다고 하면, 마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격을 무시하고 완고한 건물을 졌을 경우에 작은 진동에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대서 결국은 그 사회적인 그런 권리관계들을 정부가 규제하길 원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혹시나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인도명령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좀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권리의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사집행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큰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 넘어가기 전에도 명도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봤는데요. 집행관들은 항상 어려움을 갖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배려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건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리고 집행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법에다가 명시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의 그 논리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관의 집행의 목적물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동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아동이 있을 수 있죠. 이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지켜서 위기가 느껴진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을 철거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인도명령 집행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본다면 마치 아이들이 이용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집행을 중지시키고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 아동과 노약자와 임산부와 그죠?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중환자 그리고 아동 이 사람들이 집행에 대해서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을 오히려 만들어준 그런 법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생각으로 법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상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 법안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노약자,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 집행관은 노약자, 임산부, 중환자 등에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 집행할 경우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은 항상 반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필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취할 조치,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현실적 그리고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부분도 굉장히 모호한 해석이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인도 집행을 하는 것이 가혹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취하의 권고 그리고 집행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 그리고 일시 정지 그 밖에 적당한 처분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처분입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다른 집행 절차에 준용할 때 3조 내지 6조는 동사인도 청구 집행 절차, 부동산 점유이동제 가처분 집행 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부칙으로는 내용을 보면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적용내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소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점유권입니다. 이 점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강제한 부분이 인도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인도명령 제도가 생기면서 민사 집행법은 굉장히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죠. 결국은 이 점유권을 갖다가 낙찰자에게 권한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원시 취득의 효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해주겠다.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뭘 해준다? 자, 점유권을 확실히 낙찰자에게 이전해준다. 자, 이게 민사집행법의 근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채권자가 보호가 되고요. 결국은 채권자의 보호가 돼야
시장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동화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채권자는 뭐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까? 점유권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왜 점유권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까? 점유권 자체가 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담보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노약자와 아동과 임산부와 그렇죠? 중환자 이런 모든 부분까지 체크해야 대한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법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절차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법률의 이 점유권 자체를 이전시켜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가되어진 돈이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지는 사회의 순환 원칙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유권에 대한 해석을 도덕적인 해석으로 본다. 도덕적인 해석으로 점유권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점유권에 대한 실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툼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유권은 등기도 안 되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유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빼앗는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툼에 대한 시장이 형성하게끔 된다면 지금의 현상보다는 더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예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이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왜 굳이 이 인도명령 제도를 애매모호한 형태로 규제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이해를 못해서 만들어진 법령일까요? 라고도 의문이 갑니다. 저는 이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이동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잠금장치가 인도명령 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인도명령 제도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사회적인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 다툼으로 점유권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결국은 다투겠죠? 누가 다투겠습니까? 여기서는 채무자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봅니까? 점유자가 다투게 되겠죠? 무엇을요? 점유권을요. 결국 그러면 이 점유권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다투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다투겠습니까? 현재 점유자가 권리자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점유권을 회복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냐? 불법 점유에 대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법안입니다. 분명하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이 이거에 대한 명도를 애매하게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이 점유에 대한 다툼은 사회적 현상으로 다퉈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자력구제 원칙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점유에 대해서 자력구제 형태로 사회적인 이 사회적인이라는 단어는 명도를 통하지 않은 내용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형상으로 만약에 여기를 점유를 갖다가 쟁탈했다고 하면 이 점유권은 채권자 혹은 낙찰자의 점유권으로 보지 못하겠냐 이 말이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유권을 뺏긴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불법 점유에 대한 법리적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불법이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의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들이 될까봐 최대한 알기 쉽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라는 사회 현상, 그리고 이거를 경매를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한 부분으로 보다 보니까 국가가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하고 싶어서 강제하는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요. 철거라는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철거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절차 시 규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따라라. 만약에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인도명령과 철거와 관련된 인도명령은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 돈이 먼저냐 목숨이 먼저냐라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시를 한다고 하면 돈이 먼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에게 아동과 노약자와 중환자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다가 너희가 방패가 되어라, 그럼 막아줄게 라고 제시를 한 법안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억지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갖다가 만들고 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인 현상이 예견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점유권을 다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유권이라는 물권법상의 점유권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해결을 해라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는 점유권에 대해서 도덕적인 해결 방책을 해라. 누구한테? 강제집행. 그러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도 애매모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으로 내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25년간 이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 라고 보여지는 영상으로 제작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